예술가는 고장난 세계를 수선하는 마음의 수리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진짜 이곳 예술의 전당에 오면 그 마을을 조금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단위 면적별로 행복을 측정한다면 네. 서울에서 이곳 예술의 전당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아니 너무나 아름다워. 지금 날씨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네. 높고 파란 하늘에 녹음은 짙고 이곳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예술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정말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한결 여유롭고 굉장히 밝아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프랑스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아니면 죽음을 닫아. 우와. 나는 그린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말로 딱 요약이 되는 화가입니다. 미술계의 거의 뭐 데카르트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어떤 작가죠? 프랑스 거장 중에 한 명이고 네.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좀 비운의 화가거든요. 오늘 그 화가의 작품이 또 5년 만에 새롭게 왔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베르나르 비페전. 네, 맞습니다. 네, 베르나르 비페의 한 인생을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가보시죠. 와, 베르나르 비페전 제목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네, 천재의 빛, 광대의 그림자. 그림자. 제목만 들어도 뭔가 영화 같다는 느낌이 들고 네. 지금 옆에 있는 이 포스터, 이 모습이 자화상인 네, 거잖아요. 광대 분장을 하고 그린 자신의 얼굴인 거죠. 약간 표정이 보면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요. 슬프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 한 편만 딱 봐도 강렬하거든요. 과연 어떤 스토리와 어떤 작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와, 아니 입구에서부터 웅장하죠.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네. 보통 이제 설명이 네. 제일 먼저 써 있는데 여기는 딱 보자마자 베르나르 비페라고 본인의 어떤 서명인 거죠. 사인이죠. 네. 특이하게도 사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너무 멋있어서 멋있죠. 네. 약간 브랜드 같아요. 맞아요. 페이의 이렇게 한 시작부터 네.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아온 전시가 흔치 않은데 네. 저도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되게 좋아요. 우리가 처음 마주할 수 있는 작품들은 정물이네요. 정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생선을 그렸는데 색감이 굉장히 어둡고 맞아요. 가시가 막 있는 것처럼 그쵸. 비늘을 굉장히 강렬하게 표현한 게 이 암울한 느낌이 와닿아요. 딱 맞추셨어요. 비페가 1928년생인데 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때의 이 시대상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들, 굶고, 다 메말라 있고 네. 뭔가 다 썩어 있고 그쵸. 사실 생선이 저 정도의 색깔이려면 거의 썩은 거죠. 거죠. 그리고 저 주변에 스크래치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저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네. 이렇게 스크래치들 일부러. 게 원화로 봐야 딱 보이는 건데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네.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물감도 얇잖아요. 네네. 저 위에 덜 칠했고 여기는 덜 칠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물감이 없었대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선생님이 준 거 이런 걸로 얻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는 막 올라오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렸던 그림들을 연필이나 이제 붓의 뒷부분 같은 걸로 네. 긁어놨대요. 스크래치를 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페만의 그런 스타일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저는 약간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금이 간 건가 했는데 일부러 의도를 하고 네. 그린 작품이군요. 그래서 이게 비페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돼버렸어요. 이건 후기작이죠. 이게 후기작이 또 후기작. 바로 그래서인지 지금 정물 그림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고요.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입체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까지 이 전시의 좋은 점을 짚어주자면 네.
작품에 유리가 안 껴 있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다 이렇게 관에 넣어놓은 음. 대부분 작품들인데 그럼 빛이 반사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가까이서 보면은 물감을 되게 두껍게 칠했단 말이에요. 엄청 두껍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바니쉬라고 하나요? 그 광택을 입힌 것처럼 네, 맞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또 반사되는 게 다르고 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색깔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네. 근데 되게 얘기하시는 게 네. 약간 전문가 같으신데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약간 바니쉬 얘기 나올 때 약간 좀 저도 그래도 미술사 석사를 좀 잘 다녔기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보시면은 물감이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네요. 색상도 그렇고. 이렇게 아낌없이 쓸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교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못 썼던 물감에 대한 그런 욕망 같은 게 터져 나오는 거죠. 동물 그림이 지금 3점이 걸려 있는데 공작 작품에 눈이 갑니다. 네, 맞아요. 보통 이렇게 공작하면 깃털을 화려하게 펼친 음. 그런 모습들을 아주 화려한 동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사실 제목을 보지 않으면 웬 새 한 마리? 근데 지금 꼬리가 굉장히 기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약간 우울한 모습으로 잘 보셨어요. 그렸을까요? 걔는 나는 영감 따위 믿지 않는다. 그저 그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시대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네. 화려한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어두운 면까지 잘 캐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마저 그린 거죠. 네. 약간 나뭇가지에 앉아서 뭐 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공작의 깃털을 펴는 건 어떤 경계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다 관찰했군요. 눈도 약간 좀 뭔가 슬퍼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도 인물화가 있잖아요. 네. 다 말라 있어. 진짜 앙상할 정도로 그죠? 다 말라 있어요. 치면 부러질 것 같아. 네.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잘 네. 보면은 저기 뭔가 숟가락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아, 여기 뭔가 음식이 다른 화가 같았으면은 음식이 뭔가를 가득 차 넣었어요. 있어야 돼. 근데 뷔페의 그림에는 가득 차 있는 게 없어요. 항상 그 궁핍함, 고독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 손이 저 통을 가리키고 있어. 여기 밥이 이렇게 없어. 보라는 식으로. 밥이 없어요. 근데 밥이 없다. 네. 어떤 배고픈 그 암울한 시절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했군요. 네. 중요한 얘기 하나 짚으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르고 좀 괴상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뷔페가 왜 인기를 얻게 되냐면 저렇게 빼빼 마르고 창백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을 딱 가지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너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본인 같았대요. 다들 공감을 하는 거였고. 너무 메말랐던 본인의 모습이었고 네. 그런 공간대를 사면서 사실 시대의 셀럽이 된 거예요. 오. 50년대가 되면은 네.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참고로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은 게 50년대만 해도 피카소보다 그림값이 더 비쌌대요. 50년대. 네. Aujourd'hui dans le cœur d'un garçon Sous le ciel de Paris marche des 포스터에 나온 그 작품이 바로 이곳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 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나. 그쵸? SNS 세상은 정말 광대의 삶이랑 비슷하죠. 저도 바로 그 생각했어요. 네. 제가 여기서 해설을 하는데 해설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SNS로 인해서 네. 사람들은 더 광대가 되었다. 그래서 뷔페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20, 30대 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네. 뷔페 광대의 제일 큰 특징은 네. 눈이에요. 항상 눈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눈꼬리가 늘 아래로 쳐져 있고 그다음에 이 눈동자를 보면 굉장히 슬픔이 가득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 아픔부터 시작해서 시대의 아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하면서 느껴졌던 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도 웃어야 되는 광대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광대들이 마치 이 연극이 끝나고 내려가면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Quelques rayons du ciel d'été L'accordéon d'un marinier Les
l'espoir fleuri au ciel de Paris. Sous le ciel de Paris coule un fleuve joyeux. Il endort dans la nuit les clochards et les gueux. 자화상 섹션이에요. 그 어머니가 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의지할 곳이 어머니였는데. 유일했죠. 네. 전쟁이 45년에 끝나잖아요. 네. 45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축제하고 막 파티 분위기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릴 때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 항상 살아있는데 죽음이 따라다녔다고. 죽음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의 목숨은 끝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군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르나르 뷔페의 그 특징적인 어떤 회화 기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굵은 선이 일단 중심을 이루고 있고, 직선. 네, 그리고 굉장히 직선이고. 어떤 평론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뷔페가 직선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 세상을 그릴 때 직선을 쓰는데 아마도 이 정도의 슬픔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곡선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 더 뾰족뾰족해요, 그림이.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감정 상태와도 또 닮아 있는 거군요. 저 집을 잠깐 보면은 네. 라르크 성이라고 혹시 자기가 산 성이에요? 이 성을 산 겁니다. 이 성을. 와, 이렇게 큰 어마어마하죠. 집에 이렇게 큰 집에 살았다고요? 상상을 해보면 요 앞에 롤스로이스가 주차돼 있었겠죠. 와우, 여기 막 분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그때부터 물감이 아주 사용하는 거 보면은 네. 50년대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 하나 짚어드리면은 프랑스 매거진에서 꼬네상스 대자르라는 매거진이 있는데 네. 거기서 화가를 뽑았대요. 뭐였냐면 전후 최고의 예술가 탑10 몇 등 했을까요? 설마 1등? 피카소 다 포함해서 1등 했어요. 전후 예술가에.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프랑스 회화사에서 중요한 작가였고 피카소보다 더 인정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왜? 시대의 질투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풍경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풍경 앞에서? 이 풍경 잠깐 볼까요? 어머! 다르죠? 이 작품은 누가 그렸는지 네이밍이 안 돼 있다면 전혀 뷔페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딱 맞추셨어요. 저도 처음에 뷔페 건지 몰랐어요. 다른 게 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인 보고 알았거든요. 화가는 그림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70년대 초반에 자신의 화풍이 사라져요. 쭉쭉 뻗은 직선도 사라지고 네. 검은 두꺼운 윤곽선도 사라지고 이 마음 상태가 안정돼 있었대요. 이제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군요. 돈도 많이 있고 네. 아내도 잘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었고 잘 크고 있었고 심지어 71년도에 네. 상을 받아요. 그 프랑스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거든요. 그 훈장을 수여받으면서 마음이 약간 안정이 오면서 네. 그때 이런 풍경이 나온 거예요. 저쪽도 한번 볼까요? 야, 진짜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그 지금까지 앞서 봤던 작품들과는 너무 느낌이 달라요. 이 작품도 특히나 그렇죠. 네. 지금 이 풍경화들을 보니까 기본적인 회화 실력도 굉장히 탄탄했군요. 그리고 너무 잘 보시는 게 저는 이 화가가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네. 그 프랑스 명문 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특례 입학했대요. 너무 뛰어나서. 지금도 기록을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뷔페의 그림을 보고 네. 놀랬다는 얘기가 실제로 전해져요. 진짜 놀라워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전부 구상화죠. 구상화. 추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추상의 시대가 와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추상은 있었죠. 칸디스키 때부터 있었는데 네네. 베르나르 뷔페가 구상회화의 왕자로 등장하면서 50년대에 프랑스의 구상에 바람이 분 거예요. 네. 근데 당시 뉴욕에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뉴욕에서 추상의 바람이 붑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프랑스가 미술의 중심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가 돌입되면서 미국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추상이었던 자유롭고 거죠. 추상적이고. 네. 그리고 그 중에 발탁된 화가가 잭슨 폴락이잖아요. 네. 뭐 춤추면서 그리는 물감 뿌리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액션 세계- 페인팅. 맞아요. 뿌리고 맞아요. 막, 네. 멀리서 보면 춤추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화가를 선택한 건 추상이면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예술마저도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때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앙드레 말로였어요. 유명하잖아요. 앙드레 말로요? 네, 알- 근데 알죠. 급했대요. 약간 전 세계 추상에 바람이 부는데 우리도 빨리 해야 돼. 프랑스의 유명한 추상 화가들을 띄워야 되는데 구상회의 왕자가 버티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했대요. 뭐라고요? 더 이상 위대한 미술은 구상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뷔페를 찬양했던 모든 평론가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돈을 벌더니 여행 다니면서 풍경 그린다.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 초기에 그려진 초심을 인물의 잃었다. 고통이 없다 하면서 나중에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문 제작을 받아요. 근데 그 시기엔 이게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선입금 후제작. 그러니까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막 붙으면서 60년대 후반이 되면은 네. 미술계에서 뷔페를 언급하는 것도 안 됐대요. 너무 이제 약간 상업적인 작가로 전락했다라고. 그리고 평가했군요. 나중에는 전시 열면은 평론가들이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어머머.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네. 이 뷔페라는 화가가 아, 굽힐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건데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말도 안 했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의 증오는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아까 써 있는 거 맞아요. 봤어요.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그림을 더 계속 그렸대요. 그냥 묵묵히 내 갈 길만 갔던 그런 화가네요.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요. 어머. 그리고 한 번은 이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추상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 추상이 분명히 세다. 있었을 것 뷔페가 같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구상화나 추상화나 사실은 같다. 문학을 되게 좋아했대요. 오. 그리고 글도 많이 읽었고 책도 많이 읽어서 네. 단테의 신곡 이런 것도 좋아했고 아. 여기는 사이즈가 근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나죠? 대작인데요? 이 작품이 가로 길이가 약 4m 정도 나와요. 잔다르크 시리즈 중에 한 점이에요. 오. 돈키호테. 돈키호테. 아, 말 타고 있고, 예, 돈키호테의 모습도. 근데 또 다시 막 풍경을 그렸던 때의 그런 느낌과는 다르게 다시 직선 그런 아주 강렬한 색채 이런 걸로 돌아왔군요. 그리고 잘 보면 후기로 갈수록 네. 약간 일러스트 같아져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런 뷔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지금에 와서는 피카소와 팝아트 앤디 워홀의 중간에 있었던 교두보 역할을 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그렸고. 네, 배신지옥이래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나 뭐 가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서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게 또 미술을 전시관에서 관람하는 어떤 묘미가 아닐까. 그리고 특이한 게 이런 문학, 이런 소설, 신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유독 크게 그려요. 마치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쪽은 뭔가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이 왠지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들기도 하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아니다 다를까 나의 사랑 아나벨 맞아요. 부인인가요? 네, 오, 왠지 너무 영화 속 한 미인이죠. 장면 같고. 첫 만남이에요. 이 장면이요? 첫 만남. 첫 만남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제가 있다고요? 항상 얘기해요. 사실 통하는 데는 네. 1초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냐, 무슨 사진이냐면 네. 요 둘을 같이 알고 있는 사진 작가가 있었대요. 네. 사진작가 있었는데 요 할머니를 찍고 싶었답니다. 응. 근데 이 할머니만 찍기엔 뭔가 어색했대요. 응. 그래서 아는 사람 2명을 부른 거예요. 한 명이 뷔페, 소개팅을 주선했고. 한 명이 아나벨인데 그죠? 자연스럽게 그 된 거죠. 그래서 우와. 이 사진을 딱 첫 만남 때 찍었는데 이때 반해서 이해 결혼해요. 첫 만남에 반해버렸군요. 네, 반해버렸죠. 어머, 근데 납득이 너무 가요. 미인이에요. 예.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생전에 아나벨만 그려서 아나벨 전시를 했어요. 로맨틱하기까지. 그리고 전시를 열면은 아나벨이 글도 잘 썼대요. 배우이자 샹송 가수였는데 네. 아나벨이 서문을 썼대요. 와. 그리고 아나벨이 책을 쓴다. 뷔페가 사파리를 그렸대요. 천생연분이었군요. 천생연분. 마지막까지 아나벨과 살았던 집이에요. 와. 아 근데
전 이걸 볼 때 좀 슬퍼요. 왜요? 왜냐면 이 집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 생을 마감했죠. 그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네. 뷔페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요. 97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은 게 그 손이 떨린다는 것도 뒤로 갈수록 보여요. 떨림이. 점점 이렇게 붓을 잡는 게 힘들어지는 네, 거군요. 사인도 떨립니다. 오. 직선을 못 그리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여기는 약간 굉장히 이전 전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로 다른 분위기. 여기는 노란 조명에 네, 약간 글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이 그림, 이걸 보세요. 만약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평생 이 얘기를 했어요. 평생 그러면 동안. 아나벨보다 그림이 더 위였네요. 아나벨이 그래요. 자기는 남편의 선택을 존중한다. 남편에게 그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존중하고 뷔페가 세상을 떠나고 6년 더 살아요. 그때 동안 남편의 그림을 알려요. 세상에. 야, 아나벨은 끝까지 남편을 사랑. 네. 죽기 전에 네. 마지막 유작을 남기기로 해요. 모든 에너지를 나 써서. 슬퍼질라 그래.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99년도에 손이 가장 떨릴 때 그린 거예요. 와, 물감이 거칠어졌잖아요. 물감도 거칠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떠올리는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림이고 본인을 배라고 그랬어요. 네. 자기는 배와 같다. 한 척의 배와 같고 평생 배를 그렸고 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중간에 노란 거 있죠. 지금 배가 침몰한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저게 무슨 섬인가? 그렇죠. 이 생각했거든요. 배가 침몰해서 끝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아나벨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알았대요. 이 사람이 자살하겠구나. 그래서 날카로운 물건 치워놓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뷔페는 마지막 죽음 시리즈 25개를 그리고 자살하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죽음을 결심하고도 25작품을 남겼어. 근데 놀라운 게 오늘 그 작품 중에 한 점이 왔어요. 와. 정확히는 이제 양쪽에 있는 건 98년작이고 네. 죽음 시리즈는 이거예요. 그래서 25개 그렸잖아요. 네. 이 죽음 시리즈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15번. 그리고 잘 보면 이런 사인들. 두껍고 떨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그리냐면 손이 너무 떨리니까 오른손에 붓을 들고 네. 왼손을 잡고 그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이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으로 그린 거예요. 아, 손바닥에, 붓이 아니고 손가락으로. 물감을 딱 칠해놓고서는 손으로. 네. 그 모든 죽음을 가리키는 해골이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서 있어요. 그러네요. 마치 약간 죽음을 뒤에 이렇게 뭔가 망토 같은 것도 있고. 네, 망토도 있고. 모든 시리즈가 그래요. 근데 이 25점을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6개월 만에 그려요. 그리고 붓을 못 들게 된 거예요. 왜냐면 붓이 떨리고 있어요. 저 마지막 죽음 시리즈를 그릴 때 모습인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찍어놓으라 그랬대요. 아, 이거를? 생전에 누가 물어봤대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냐라고 했더니 살고 싶었을까? 화가로? 외로 다시 태어나도 자기 화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더 좋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다. 삶이 인생이 아름다운 건 예술가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죽는 날에 유일하게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면 아침도 아나벨이랑 같이 먹었대. 아내랑. 그리고 산책까지 했대요. 아나벨은 집으로 가고 뷔페는 작업실로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상에 가서 장미 한 송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아, 저희가 전시장 마지막을 나서기 전에 어떤 뷔페의 마지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 장미가 놓여져 있네요. 어떤 의미에서 내 그림은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실과 같아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삶은 계속된다. 또 아내와 아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을 위한 어떤 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그렇죠? 힘든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림이 있어서 삶을 살아야겠다. 네, 라는 의미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The smoke from my cigarette climbs through the air. The walls of my room fade away.
예술전당에 오면 정말 즐길 거리가 많죠. 예술전당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는 국악원도 있고 그리고 이 뒤로는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술과 자연이 함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네. 이동하면서 뭐 피아노나 현악기 전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렇죠. 또 예술의 전당에만 전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도 볼 게 많다는 거. 아니 지금 여기 저희가 서리풀 갤러리 앞에 있는데 전시 중입니다라고 써있거든요. 들어가야죠. 서리풀 갤러리 여기 지하 보도를 마치 전시장처럼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네. 여기가 정말 청년 아티스트들의 꿈을 지원하는 전시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름도 서리풀 청년 아트 갤러리라고 오. 하는데요. 아니 너무 좋네요. 그냥 길을 건너는 곳이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잘 지나가면 좋은데 네.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그냥 다 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어두웠던 전시장을 나와서 다시 이렇게 밝은 현실 세계로 들어오니까 뭔가 어떤 우리의 묵은 감정들을 다 저 안에 해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예술의 힘이라 생각을 하고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게 네. 예술의 힘이죠.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전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미술관. 미술관.